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석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LB 인베스트먼트에서 심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LS라는 그 LG 반개 회사에서 사업 전략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스타트업 펀딩 같은 책을 쓰거나, 썼다기보다 이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벤처 야설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그냥 그 관심이 계속 이 벤처 스타트업 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날씨도 더운데요. 아유, 이거 다들 뭐 좀 들으시고 뭔가 뭐 조금이라도 이제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최근에 옮겼던 책에 일부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까지 해서 그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펀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어떤 좀 약간 이렇게 보여드리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모든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감은 정도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 키워드들은 이렇습니다. 파이낸싱 맵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낸싱 맵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파이낸싱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지도를 이제 말하는 건데, 뭐 세부적인 거는 뭐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마일스톤의 개념, 그리고 또 J커브란 말은 어디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데서. 그런 식의 어떤 뭐 의미, 그리고 뭐 펀딩의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벤처 캐피탈에게서 자금을 모을 때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리고 그때 기업의 가치 평가는 어떤 로직으로 이렇게 뭐 되는가, 그리고 뭐 엑시트의 가능성, 그리고 뭐 텀시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계약서와 관련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다일루션이라고 하는 주식 그 지분 희석에 대해서 뭐 간단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첫 번째 그 마일스톤이라는 것인데,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뭐 말 그대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인데 기업과 관련되는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 성장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매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좋은 역량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어떤 메이저 커스터머하고의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단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근데 저희가 회사의 계획을 세울 때, 나는 내가 만든 회사가 뭐 한 5년 뒤에 상장을 가서, 시가총액이 뭐 한 1,000억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계획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에는 어떤 모습일 거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일 거다. 즉, 여기 보면, 처음에 회사 설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초기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건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장에 진출을 하고 나서 어떤 시장에서 아주 좋은 포지션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을 확대를 하고 나서는 나중에 엑시트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정형적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1단계가 끝나고 엑시트하는 회사도 있고요. 뭐 2단계 끝나고 엑시트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고 성장시켜 나감에 있어서는 그냥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엑시트 단계의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들렀다가 갈 거다. 그리고 거기에 들렀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시리즈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참고로 적어 놨는데, 보통 시리즈 A, B, C, D 뭐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회사 설립해서 초기 제품으로 올라갈 때 꼭 시리즈 A는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1차 투자를 받는다는 의미,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투자라는 말들, 그리고 마일스톤이란 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면 투자자들하고 만나서도 좀 그게 편안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낸싱 맵이란 건데요. 이것도
아까 보셨던 그 마일스톤을 좀 더 자세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 설립해서 초기 제품으로 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 회사가 딱 단계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 개발자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혹은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버전이 출시됐다. 일단 워킹 샘플을 들고서 투자자들을 만나는 거하고 그냥 개념도만 가지고 투자자들을 만나는 거는 상당히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파트너로서 처음에 이제 회사 설립을 할 때 같이 일하고자 하는 파트너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이제 역량 있는 임원들이 확보가 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어떤 마일스톤으로 놓고 우리가 2단 단계가 넘어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리냐면 우리만 이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만났을 때 투자자도 똑같이 이런 회사가 지금 이런 단계로 넘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회사는 투자받을 어떤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정확한 그 어떤 수학은 아니지만 여기서 회사 설립과 초기 단계에는 확실히 밸류에이션의 회사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초기 제품 단계에서 시장 진출의 단계로 넘어갈 때는 또 확실하게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창업자 스스로 느낄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2단계에 갔을 때 투자를 이미 받아서 이제 2단계로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3단계의 어떤 요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족을 시키면 새로운 펀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쭉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단계, 4단계 나가고요. 그 5단계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를 딱 설립을 해서 만약에 IPO를 간다 혹은 M&A를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약에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최종 단계에서 우리 회사의 가치가 지금의 구글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죠. 그건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지막 단계의 우리 회사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거,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별로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인가 한번 잘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그 최종 단계는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려서 이렇게 쭉 지도로 나열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리니어하게, 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2단계에서 다른 방향의 옵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초기 제품이 출시가 지연이 됐다. 어떻게 할래? 라고 투자자가 질문을 하면 그러면 회사 설립 단계에서 이제 플랜 B, 뭐 파트너를 찾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들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다 담고 있다가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대답하고 그렇게 예상되는 어떤 경로들을 다 우리가 미리 생각해 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를 만나서도 좀 어떤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그 어떤 패스를 다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기업의 가치 평가인데요. 그 자기 기업의 가치 평가는 아까 그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그 단계별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앞서 말씀드렸던 1단계건 2단계건 간에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 받으려고 하는 어떤 회사의 어떤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걸 물음표로 찍어 놓는다면 그러면 이 보통은 이제 그 뭐 투자 받는 것이 이번에 투자 받고 나서 다음 투자 시까지 어떤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3개월 뒤에 또 투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2개월 뒤, 뭐 18개월 뒤, 24개월 뒤 이렇게 뭐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18에서 한 뭐 24개월 뭐 이 정도를 본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투자가 됐을 때 12에서 24개월 안에는
앞쪽에 말씀드렸던 그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마일스톤의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이루어냈을 때 가치가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최종 우리 마지막 단계 엑시트에 갔을 때 IPO나 M&A를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회사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꾸로 놓고서 이렇게 역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엑시트를 뭐 5년 뒤에 할 수 있다, 혹은 뭐 3년 뒤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한번 거꾸로 시간을 돌려서 이게 3년이면 너무 짧겠네요. 한 5년이다 이러면은 그럼 거꾸로 와서 한 3년의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성장할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500억인데 이게 400억이 될 수는 없겠죠.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지금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거고, 그것보다 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지금 투자 받으려고 하는 지금의 가치는 또 더 낮은 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그 최종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가치들을 숫자를 놓고서 지금의 가치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어떤 그 서로 이렇게 투자자와 기업가 혹은 그 나와 아니면 다른 기업가가 보기에도 좀 더 논리적인 숫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숫자가 아니라 이 정도의 이 어떤 로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우리는 기업 하는 입장이니까 더 높은 가치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넘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조달의 규모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 펀딩을 받을 때 뭐 10억이면 되겠습니다. 20억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5억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무턱대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면 15억을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10억을 받아서 생산을 위한 어떤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하고 좋은 부동산 부지를 봐놨다. 그리고 5억 정도는 뭐 제품 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조달의 규모라고 하는 거는 최대 필요 자금이라는 것과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1번 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금이나 뭐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노트북도 좀 바꿔야 될 거고, 뭐 예전에는 이런 거 많았지만 사장님들 차도 바꿔야 될 거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들이 이렇게, 이게 그 버닝 레이시라고 하는 걸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제품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돈이 시간과 함께 쭉 이렇게 그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 비용인데요. 관리자 비용은 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오버헤드도 자꾸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2명이서 할 때는 관리직이 필요 없는데 스스로 관리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HR 코스트도 들어가고 또 새로운 CFO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회계 서비스도 받을 게 많고, 이렇게 되면 돈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비용, 죄송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쯤에 뭐 그냥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운전자본 워킹 캐피탈이 이렇게 쭉 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판매를 하려면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또 여기서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만큼의 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회사가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의 이 자금이 들어오겠죠. 캐시플로우가 생기겠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처음 이쯤에서 시작해서 이만큼의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어디쯤에 있겠죠. 이 어디쯤에. 그러면 이렇게 그 캐피탈 쪽에, 그러니까 어떤 벤처 캐피탈 쪽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필요한 자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스톤 단계별로 해서
그 최초 매출 발생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뭐 이쯤이다. 그러면 여기 펀딩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이거 최대 어떤 필요한 자금보다는 위쪽에서 우리 필요한 자금이 결정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쓰여야 하는 돈입니다. 결국에는 쓰여야 하는 돈인데 이런 돈들이 다 쓰이기 전에 우리가 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죠. 영업이익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 안 내려가겠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만큼의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어디에 돈이 쓰인다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을 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계산되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마다 좀 다르거든요. 뭐 반도체 쪽에 팹리스 컴퍼니 이런 데는 보통 5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데까지요. 그러니까 팹리스 컴퍼니들, 그러니까 와이브로 칩 회사니 뭐니 하는 이런 회사들 전부 다 500억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500억, 1000억. 그게 다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컴퍼니들 있죠. 그냥 요즘에 뭐 티켓몬스터 비롯해가지고 그 이후에 쭉 나오는 회사들. 그럼 그 회사들은 여기서 뭐 이 자산 취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을 때 이게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에서 특정 그 어떤 수준의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대부분 사실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게 거의 그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시기 전에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내가 빨리 플러스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과 함께 그 다음에 내가 최소한으로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자금을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돈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올수록 내 지분은 희석이 덜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엑시스를 갔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보상이 크겠죠. 그런 것들하고 다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여기서 20억 투자 받으시죠 해가지고 20억 투자 받고 뭐 30억 받고 40억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계산을 해놓고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사용처인데요. 아까 뭐 이렇게 5가지, 6가지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게 자산을 구입한다거나 제품 개발을 한다거나. 근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10억이란 돈이 여기 필요하고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계획들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100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100원을 받았는데 자금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자산 취득을 50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 투자 자금이 50이 남았죠. 그러면 자녀 투자 자금에 대해서 수익률을 한번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이라는 자금을 받아서 50을 자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을 위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자동차의 가격은 50 이상 갈 수가 절대 없거든요. 한번 우리가 50이라는 돈을 주고 자동차를 사면 걔는 감가상각되면서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치는 나중되면 뭐 나중에 그걸 영업으로 쓰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뭐 10이나 15 이 정도 되겠죠.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100이라는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멀티플을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00 투자했으면 이 회사에 이 회사가 이 100 가지고 200을 만들어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200 이상의 가치. 근데 만약에 그게 이론적으로 이제 10배, 뭐 10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50을 주고 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회수를 950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배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을 투자받고 나서 50을 그냥 고정자산 이런 데 써버리고 나면 나머지 50 가지고는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곳에 CEO가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렵죠, 사실. 점점 어려워지죠.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써야 되는 어떤 그 범위들, 특히 뭐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동산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꼭 구입을 안 해도 그냥 리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자금 집행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고정자산 투자 쪽은 뭐 줄여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자산 취득 비용, 제품 개발 비용, 경영진 뭐 관리자 영입, 운전 자본, 판매 촉진 비용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자기가 그 자신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마 투자자도 이렇게 그걸 억셉트 할 거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든 이 고정자산을 취득해야 된다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게 뭐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이 지분을 투자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3F 머니를 이용하거나 3F 뭔지 아시죠? 뭐 프렌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주 잘 속을 만한 사람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채를 쓰거나 차라리 사채가 나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지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내가 갚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채를 쓰는 게 더 저는 벤처캐피탈의 자금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마지막은 아니지. J커브인데요. 이 J커브라고 하는 거는 이 돈이 이렇게 회사에 쌓여가는 모양이 그냥 J 모양이다라고 해서 J커브고 보통 이렇게 그 스타트업들이 벤처기업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헤매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성장하는 모습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만든 용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2번처럼 이렇게 정형적인 J커브, 3번처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케이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요. 검증된 사업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인수하는 건데 그냥 목 좋은 곳에 있는 가게를 인수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딱 살려고 할 때 자금만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고 나서 그냥 계속 일정하게 쭉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가 보통의 이제 우리 그 벤처 스타트업들이 생각하는 그런 캐시플로우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조금 내려가다가 제품이 개발되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면 이렇게 회사에 돈이 모이게 되는 구조고요. 3번은 보통 바이오 신약 같이 완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돈을 까먹다가 특정 시기에 대박이 터지면 한 방에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따른 J커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현금의 모양을,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의 모양들을 좀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죄송한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J커브에 대해서도 투자자와 기업 간은 조금 다른 모습,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뭐냐면 기업가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손실이 조금 생기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 손실이 조금 생기다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 좀 더 너희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할 거고 좀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거고 매출이나 순이익의 달성은 좀 더 뒤에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더 깊은 곡선을 그리죠. 더 깊은 곡선을. 그래서 이제 투자자와 그 협상을 할 때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성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그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은 회사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으되 그것의 속도에 대해서는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그러니까 투자자들하고 좀 더 다른 견해를 가질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에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마도 좀 더 이렇게 손실과 뭐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더 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밑바닥점이 바로 자금 고갈의 가능성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파이낸싱의 시도를 언제 할 거냐는 이슈가 있죠. 보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뭐 더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 기업가 입장에서는 나중에 해도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더 빨리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기업가들은 항상 먼저 또 돈을 모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다. 밑바닥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쯤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자가 마음에 들고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구나 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끌고 갈 거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 곡선들과 이 곡선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곡선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가들과 투자자 관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투자자에게 도대체 매력적인 사업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배경이 뭐 전자공학 전공하고요. 뭐 LG전자, 삼성전자 뭐 이런 데 조금씩 있다가 벤처 캐피탈도 LB 인베스트먼트라고 옛날에 LG 벤처 투자 뭐 그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보면은 전부 다 선배들이 투자해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 뭐 LG와 관계 있는 거 있죠. 뭐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편하죠. 저도 연구소에 있었지만 뭐 핸드폰 사업 뭐 이런 거 쭉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만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사업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자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란 게. 저한테 게임 회사 가지고 오시면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뭐 사실 완전 LS라고 하는 기업은 뭐 전선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M&A를 요즘에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 백그라운드 가지고 이제 뭐 게임 회사 봐주세요. 모바일 커머스 봐주세요. 아니면 이거 투자 좀 검토해주세요. 이러면은 저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게 있지만, 로지컬리,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면, 아까 우리가 돈이 어디 들어가는데 뭐 여기다가 돈이 들어가면 수익률 내기 힘들고 어쩌고 막 이런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로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 부품 생산 사업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거죠.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고정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적게 되죠. 만들어지고 나면. 근데 자전거 부품 생산 사업 이런 거는 끊임없이 공장을 지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술 개발해야 되고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PEX라고 하는 그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크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숫자도 늘어나죠. 노동자의 숫자도 늘어나면 그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죠.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그냥 패키징만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뭐 공정 자동화하기도 상당히 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투자자에게는 어떤 한번 이렇게 돈이 딱 들어가고 나면 그것이 파생하는 어떤 가치의 크기가 뭐 곱하기 뭐 5, 10 이렇게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뭐 쿠폰 소셜 쿠폰 사업 이런 것들은 쭉 가면 사업이 쭉 커지면은 시장을 다 잡아먹고 해서 그냥 우리가 돈을 다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계속해서 마케팅 비용이랑 이런 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전거 부품 생산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보는데 글쎄요. 예. 어쨌든 이런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에 대한 투자자와 그 기업가 사이의 견해 차이 뭐 이런 것으로부터 도출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이 통상적으로 이제 중간에 가다가 M&A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M&A 이슈가 많은데 그때 이제 뭐 벤처 기업의 인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간단히 이론적인 겁니다. 벤처 기업 그 스스로가 자체적인 수익성이 있느냐에
따른 어떤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케팅력이나 뭐 마케팅 세일즈나 생산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생산 시설에 대한 비용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기업이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갖고 있다면 대기업에 들어왔을 때 규모의 경제가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런 가치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기업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기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뭐 판단이 될 경우에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가치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Z라고 하는 게 상당히 블랙박스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가치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인수하는 측, 대기업의 입장에 상당히 많이 좌우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요. 어떤 특정 사업이 한계 사업에 이르렀는데 캐시는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 들어오는 그 현금의 유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신사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전략적 가치라는 게 엄청 커지게 되겠죠.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찾는 거니까.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핸드폰 사업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핸드폰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쭉 해나가는데 거기서의 전략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핸드폰 회사를 인수하는 거. 이전에 그 스카이였나요? SK텔레텍이었나요? 그 회사가 매물로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살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적다는 거죠. 실제로는 상당히 적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전략적 가치를 파고 들어가는 게 그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제 M&A 제안이 왔을 때 좀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히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준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이론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갖다가 투자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사업계획 써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사업계획 써가지고 이메일도 보낼 거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할 건데 거기서 뭐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교과서에 제가 번역한 책에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해서 6가지 이렇게 써봤고요. 6가지는 뭐 시장이 이렇게 큰 시장이다.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시장 지배적인 포지셔닝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뭐 마이클 포터 뭐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비전 있는 경영진. 뭐 당연히 뭐 예전에 한번 성공했던 사람이 우리 팀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주 인정받기 쉽겠죠. 그리고 실천 가능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학교를 좋은데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다거나 그런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다거나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가치 창출의 발전 단계.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마일스톤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그 마일스톤을 그려놓는 건 좋은데, 그 마일스톤을 과연 우리가 실천 가능하냐, 달성 가능하냐는 거죠. 그 패스를 아주 이제 잘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함께 제시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성 있는 기업 가치.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구글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 그 다음에 투자 회수 가능성. 이 벤처캐피탈은요, 그러니까,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요. 정말 사업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는 왜 시리얼 엔터프레뉴어라는 단어로 자기는 계속 사업을 해서 팔고, 사업에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투자 회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국방 사업에 관계되는 어떤 투자를 한다. 실제로 있는 사례고요. 그 회사는 뭐 상당히 좋은 장비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탱커에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약간 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각색하자면 그 회사가 쭉 잘 돼가지고 컸을 때 이 지분을 팔고 나올 수 있느냐, 혹은 이 회사를 상장시켜서 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되는 되게 아주 중요한 뭐 이슈들은 상장하는 순간 디스클로저라 그러죠. 공시해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게 상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회수를 못 해요, 거기는. 아주 좋은 회사를 하더라도. 뭐 이런 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예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되느냐 하면, 뭐 사업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너가 갖고 있는 커리어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이고 네가 어떤 배경으로 이런 걸 하게 됐냐? 뭐 너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고, 뭐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이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고객은 누가 되냐? 이런 거고, 이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고객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약간 확장하면 M&A의 고객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를 살만한 사람은 누구냐?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시장 규모, 내가 하려고 하는 시장의 규모는 뭐냐? 이 질문이 나오면 보통 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이라서 산정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는 사실 안 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사업이라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고객은 있는데 그 고객이 내 거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레벨은 이건데 나는 그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다. 혹은 엄청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서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필요한 자본의 규모. 이거는 아까 그 커브 이렇게 그렸었죠. 그런 것과 함께 제시를 하면 그냥 클리어 할 수 있는 문제죠. 기대이익. 이렇게 쭉 됐을 때 나중에 당신이 투자를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계약과 관련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업의 어떤 이 펀더멘탈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이제 어떤 그 계약과 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그냥 살짝 짚어보고 그냥 넘어가려고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지분 희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게 다일루션인데 뭐냐면, 지금 현재 투자자 A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고 창업자가 60%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 가치 100억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자는 40억을 투자했고요. 근데 이제 기업 가치를 100억에서 200억으로 뻥튀기해서 이제 회사가 큰 거죠. 새로운 투자자 B가 들어와서 100억을 투자하면 투자자 A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 지분이 20%로 변하게 되죠. 근데 이 원래 가치가 100억이었다가 기업 가치가 떨어졌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회사는 계속 살려야 되겠으니까 투자자 B를 유치를 해서 20억을 넣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 A의 지분은 역시 또 20%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투자자 B가 또 50%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지분이 계속 줄어드는 거 있죠. 계속 투자가 되면서 회사는 점점 성장한다는데 내 지분은 떨어져.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다일루션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계약을 맺을 때요. 투자 계약을 맺을 때 나는 안티 다일루션, 그러니까 뭐 이게 지분 희석 방지 조항 뭐 이렇게 이 한글 번역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계약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자 A가 이 40억을 투자를 하면서 야, 나는 내 지분에 대해서는 안티 다일루션 조항을 넣을래 하고 하면 얘는 지분 이렇게 안 바뀌어요. 계속 이게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나빠지는 경우에도 내가 끝까지 끝까지 어떤 권한을 유지를 하면서 이 회사를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계약 조건들이 쫙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앞선 장과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에서 쭉 회사를 잘 계획하고 운영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계약서를 쓸 때 계약 조건에서 이렇게 한 조항을 넣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A의 지분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로 돼야 되는 애가 40% 그대로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창업자 입장에서 그 지분을 그 사람한테 뺏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은 뭐 새로 들어온 투자자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간다 아니다라는 거를, 그리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계약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진짜 이거는 그냥 이 혀로 그냥 이렇게 간만 보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기업 가치, 기업의 평가 가치에 대한 협상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기업 가치로 인정받으면 10억 투자 받을 때 투자자에게 10%의 지분만 주면 되는 것이고, 이 투자자가 또 막 이렇게 협상을 잘해서 50억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투자자에게 20% 지분이 가는 거죠. 그게 뭐 당장 내가 돈이 급하니까 투자를 받았다, 뭐 그런 걸로 엑스큐스는 지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갔을 때는 지분 구조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일스톤 따라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다 계산을 하고, 내 대충의 기업 가치는 얼마고 내 지분 가치는 얼마쯤 되고 투자자에게는 얼마의 지분을 이때쯤에는 이만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투자할 때 그 계약에만 집중을 하세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투자했던 회사도 뭐 매출도 한 100억, 한 40억, 50억 되고 영업이익이 한 15% 나는 그런 회사였는데, 단돈 10억 투자한 회사에다가 뭐 이런 계약 조건 이상한 거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분 50%를 나중에 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더 성장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지분 구조를, 그러니까 투자자가 과반수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막 그런 회사들에는 다른 투자자가 매력을 못 느껴요, 사실. 그래서 투자가 더 안 되거든요. 한 회사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돼요. 빚을 지거나 아니면 그 50% 이상 갖고 있는 그 투자자한테 돈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더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follow-on investment라고 해서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어떤 투자자가 처음부터 시드부터 해가지고, 뭐 시드는 좀 그렇고 시리즈 A부터 뭐 C까지 같이 가고 C에서 뭐 F까지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쭉 같이 가는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면 성공을 만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누구가 투자를 하면 성공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밀어주는 거죠, 계속.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이 투자 계약을 함에 있어서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투자자 배정 지분과 불균등 이익 구조인데요. 기업의 가치 평가 협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불균등 이익 구조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우선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환전환 우선주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희석, 지분 희석이죠. 안티 다일루션 이런 이야기 나오고, 회수 우선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10%라고 해서 회사를 청산했을 때 10%를 받는 게 아니에요. 벤처 어떤 투자 구조상. 그러니까 이 벤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장기간 동안에 걸친 투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방식들이 많이 존재를 해왔어요. 우리가 상장 주식을 우리 HTS를 통해서 지분 1% 취득하고, 그러니까 10,000원에 한 주 사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벤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투자자들에게 좀 약간 덜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상장사 주식보다 벤처 투자의 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복잡하고 소위 아트죠, 아트 정말. 네.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조금 줄여보자 하는 게 벤처 캐피탈의 어떤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냥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계약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이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 광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번역을 사실은 아주 잘 하지 못해서 지금도 수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책 중에 제가 이 책의 원판이 2007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그 원판처럼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설명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벤처 캐피탈 4년 하고 나서 이제 배운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책을 쭉 읽어보다가 저 책 발견해가지고, 또 출판사도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근데 다시는 번역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이런 계약 협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거.
그 사실 이 말이 원래 원전하고 다른 거는 아시죠? 예, 다음. 원래는 이제 백전불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엘리엇 파동 뭐 이런 거 아시나요? 3번 올라가고 2번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3번 올라가고 나면 2번 떨어지는 거 다 알고 시작하는데 나는 이제 3번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라고 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벤처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를 할 때 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시작하는 이 스타트업인데 그냥 그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그냥 플로팅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너무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벤처 야설도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도 하게 됐는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커리어에서 대박난 딜 없고요. 그냥 곁다리로 참여했던 딜들이 조금씩 요즘에 막 팔리고 해서 그렇지만 제가 했던 딜도 아니고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알게 된 것만큼은 뭐 알게 된 것만큼의 어떤 펀더멘탈한 것들이라도 좀 아시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도움 되시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단 이 책이 됐든 아니면 다른 요즘에 책 되게 많잖아요. 그런 책들 좀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제가 실리콘밸리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날 밤에 들어왔는데 얘가 그겁니다. 스티브 잡스 집 정문이에요. 뭐 이렇게 팔로알토에 있는 웨이벌리가 있는 건데 가서 사실 스티브 잡스가 저희 애플 만들었을 때가 제가 태어났을 때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스스로를 이렇게 인스파이어를 하면서 막 했는데 여기 가니까 사람들 계속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가고 막 그런 것 봤습니다. 뭐 어쨌든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말이 많죠.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이런 엔터프레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고집스럽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이런 사람과 같은 엔터프레니어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뭐 애플 스마트폰 나오면서 되게 편해졌잖아요. 그런 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옆에서 좀 이렇게나마 저렇게나마 좀 계속 뭐 도와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